1175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누구도 쉽게 손대지 못했던 소머즈의 가시를 상디가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을 가볍게 여기는 소머즈와 달리 사랑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상디가 소머즈의 가시를 불꽃으로 간단히 태워버린 것은 사랑을 수단화하는 자 소머즈와 사랑을 지키는 자 상디가 상극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장면에서 또 하나 주목할 건 상디가 이제 아무런 예비 동작 없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강력한 불꽃을 생성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에이스의 이글이글 열매, 의문의 1패라는 반응이 먼저일지 모르지만 이 장면은 상디가 단순히 발을 굴러 마찰열을 내던 촉의 디아블 잠브의 단계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악마 열매 능력자도 아닌 상디가 체력 소모나 물리적 마찰 없이 자유자재로 불을 다루는 것은 물리적인 법칙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분명한 건 과거 기는 상디와의 전투에서 루나니아족이 아닌 인간이 불을 뿜는 건 생물로서 불가능하다고 했죠. 결국 이는 제르마 더블식스의 혈통인자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과거에는 상디의 불꽃이 단순한 기백이나 열정으로 묘사되었다면 이제는 그의 신체 자체가 루나니아족의 특성과 맞닿아 있는 과학적 결과물임을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루피를 보며 하얀 모습이라고 언급하는 리플리입니다. 이번 1175화에서 야렐은 전쟁의 신의 전설이 있다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전쟁의 신은 라그닐이라는 무기를 들고 거대한 용으로 변신해 태양의 신과 대립했다고 하죠. 이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전쟁의 신을 의지를 잇는 로키와 태양신 니카의 의지를 잇는 루피가 격돌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떡밥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루피의 숙적인 검수염 티치는 로키가 존경하는 록스의 의지를 잇는 자기에 현재 루피와 로키가 힘을 합쳐 이물을 상대하는 상황이어도 이들의 대립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현재 엘바프에는 태고부터 전해지는 헐리라는 신전이 있으며 야렐은 이곳의 기록을 토대로 세계는 이미 2번 멸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멸망의 순간마다 태양신 니카의 존재가 새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니카라는 존재가 단순히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재편하는 멸망의 주역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하얀색입니다. 가바는 니카로 변한 루피를 보며 확실히 하얀 모습이라 독백했고 가반의 아내 리플리 역시 드디어 받는 루피군의 하얀 모습이라며 그를 해방의 전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엘바프의 벽화나 전승에서 묘사되는 니카는 우리가 아는 하얀 모습이 아니라 마치 킬링홈이 만든 블랙 니카처럼 검은 실루엣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 검은 니카는 니카를 파괴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아이의 상상이라는 겁니다. 즉 1136화에서 엘바프 사람들이 니카를 두고 해방의 신인가 파괴의 신인가라며 해석이 갈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 세계를 멸망시켰던 니카는 우리가 아는 해방의 전세가 아닌 파괴적인 검은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정리하자면 세계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제1세계 최초의 니카 파괴의 신으로 기록된 존재, 제2세계 조이브이 800년 전 해방을 꿈꿨으나 실패한 전사, 제3세기의 몽키디 루피 현재의 주인공. 정리하자면 니카는 파괴의 신 검은 니카가 될 수도 해방의 신 하얀 니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111권 SBS에서 오다쌤은 임펠다운의 간수들이 동물계 각성으로 인해 인격이 잡아먹힌 상태임을 확정하며 동물계 각성을 한 루치에게도 너 큰일 났어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1069화에서 각성한 루치를 보며 동물계 각성은 인격이 잡아먹히고 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열매 또한 동물계이므로 루피 역시 동물계 각성의 부작용이 인격 잠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악마 열매라는 거대한 힘에 따르는 바다의 저주보다 더 무서운 부작용이 바로 자아를 잃는 것이라는 거죠. 이 모든 단서들을 종합하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얀 니카는 루피가 니카의 의지에 먹히지 않고 자아를 유지하며 힘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 가반이 하얀 모습을 강조한 이유는 루피가 열매의 인격을 잘 다스리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대로 파괴의 신 블랙 니카는
각성한 열매의 인격이 사용자의 자아를 잡아먹어버린 상태. 엘바프 전설 속 세계를 멸망시킨 니카는 바로 이 인격 잠식에 실패한 과거의 각성자일 수 있겠죠. 결국 최종 막의 핵심은 루피가 이무라는 강적을 상대하는 동시에 자기 내면에서 꿈틀대는 파괴의 신의 본능에 잡아먹히지 않고 진정한 해방의 전사로서의 자아를 지켜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 아닐까 싶네요. 다음 주 장면은 드디어 공개된 로키가 먹은 열매의 이름입니다. 로키가 먹은 열매의 이름은 용룡열매 모델 니드오그였습니다. 그리고 장로 야렐의 설명에 의하면 누가 복용하던지 세계 최대 크기의 용으로 변신하나 복용자의 체구가 크면 클수록 더 커진다고 하죠. 즉 일반 인간보다 거인족이, 그리고 그 거인족보다 체급이 월등한 고대 거인족이 이 열매를 먹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잠재력이 발현되는 것이죠. 고대 거인족인 로키가 변신했을 때 일반적인 거인족조차 한낱 점처럼 보일 만큼 거대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던 거죠. 또한 하늘을 날면 낮을 밤으로 바꿀 정도의 거체가 된다는 야렐의 호언 장담이 결코 과장이 아닌 셈이죠.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과거 록스디 지백이 남긴 의문의 대사입니다. 지백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두 개의 악마 열매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그 중 하나는 엘바프에 있으며 반드시 하랄드가 먹어야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대사가 처음 나왔을 때 엘바프와 태양신 니카의 연관성 때문에 지백이 찾던 열매가 고무고무 열매이며 하랄드를 통해 니카의 힘을 빌리려 했다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렐의 설명을 대입해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백이 노렸던 것은 니카가 아니라 고대 거인족의 신체적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 니드오그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지백은 단순히 강력한 열매를 원한 것이 아니라 고대 거인족 하랄드 플러스 모델 니드오그라는 조합이 만들어내 압도적인 파괴력을 세계 지배의 핵심 병기로 보았던 것으로 보이죠. 결국 로키가 보여준 그 절망적인 크기야말로 과거 지백이 손에 넣으려 했던 세계 지배 열쇠의 핵심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티치는 지백의 의지를 잊고 있는 자입니다. 즉 티치가 로키와 손을 잡으려고 할 확률은 매우 크다는 거죠. 다음 주의 장면은 용룡열매 모델 니드오그를 쓴 로키를 보며 엘바프에 있었냐고 말하는 이무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로키의 현상금 26억 베리에는 열매 능력이 반영되지 않았다. 로키를 본 이무의 반응은 로키가 니드오그의 능력자라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세계 정부의 정점인 이무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면 해군 본부나 오로성 역시 이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 로키에게 걸린 막대한 현상금 열매의 위험도가 배제된 순수하게 로키 개인의 무력과 엘바프의 왕자라는 상징성만으로 책정된 금액이라는 겁니다. 만약 로키의 능력이 세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다면 그의 현상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수치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죠. 이무의 대사로 알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과거에 니드오그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입니다. 이무가 열매를 보자마자 단번에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은 과거에 그 능력을 직접 경험했거나 그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과거 공배회 횡령 당시 이 능력이 세계 정부 혹은 이무 본인에게 큰 위협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무의 대사는 로키가 단순히 강한 거인족의 왕자를 넘어 세계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역사적 힘을 손에 넣었음을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죠. 그리고 이 대사는 앞서 지백의 대사와 연결될 수 있겠죠. 다음 주의 장면은 마리조아에서 등장한 이무입니다. 이번 장면을 통해 이무가 엘바프 현장에 직접 강림한 것이 아님이 확실해졌습니다. 단지 이무는 성지 마리조아에서 머물면서 원격으로 군코를 조정하며 상황에 개입하고 있을 뿐인 거죠. 이는 이무가 전면에 나서서 싸우는 무투파 보스이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세계의 흐름을 쥐고 흔드는 흑막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공고히 하죠. 또한 이무가 원격으로 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무를 완전히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지 마리조아로 쳐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루피와 혁명군 그리고 모든 대립 세력이 결국 마지막에는 마리조아라는 단 하나의 지점으로 모이게 될 것임을 시사하죠.